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김도희입니다.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 법률 토크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좋고요.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신 후에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소영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소영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께 명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생생법률쇼에는 어떤 사연들이 들어와 있는지 미리 한번 만나보실까요? 가해 견주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해요. 큰 누나가 형제들 몰래 상속주택을 매도했어요. 치매에 걸리신 아버지가 2개의 유언장을 작성했어요.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볼 텐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 시청자 여러분이 법과 친해지길 바라면서 법적인 상식을 유익하게 설명해드리는 시간이죠.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한눈에 쏙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법령은 상표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요즘에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이제 클릭 몇 번만 하면 전 세계에 있는 상품이 바로 우리 집 앞까지 오는 세상인데요. 그런데 이제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 위조 상품 거래가 늘면서 정부가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 일부 위조품에서는 중금속이 검출되면서 이 소비자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이제 상표법 개정에 나섰다고 하는데 변호사님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 특허청은 지난 5월 1일 그 해외 직구 위조 상품 단속의 법적 근거를 명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 통과해서 5월 27일에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개정 상표법은 그 제한 이유를 국내에서 해외 위조 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서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해외 위조 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 상표권 침해의 전제가 되는 상표 사용의 범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을 상품 표시한 것을 운송자 등 타인을 통해서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요. 또 한편 이제 관세법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표권 침해 여부가 불분명한 상품에 대해서 통관 보류 조치를 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있어 왔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조항의 신설을 통해서 최근 급증하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해서도 통관 단계에서 위조 상품을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네. 5월 27일이면 정말 얼마 전에 이제 시행이 된 건데요. 그러면 이제 그동안은 이 해외 직구로 거래되는 위조품들을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법률상 좀 명확한 단속 규정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요? 네, 이제 그 이유는 그동안 이제 상표법에서 사용의 의미를 정의하면서 그 행위 태양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었기 때문인 건데요. 이 상표법은 이제 상표권자는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기 때문에 제3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적용이 되는데요. 이 상표의 사용은 상표 보호의 한계를 정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에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전형적인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데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 과목은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품을 표시하는 행위, 이 행위를 바로 상표의 사용 유형 중 하나로 들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그리고 상표는 거래 환경에서 단순히 상품이나 아니면 포장에만 표시되는 것이 아니고 광고 목적 등으로도 널리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품에 관한 광고, 정가표, 거래 서류 등의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하거나 널리 알리는 행위 역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겠습니다. 따라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표의 사용을 전제로 하는 상표권 침해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존 상표법 역시 양도, 그리고 양도 목적 수입 행위를 사용에 포함시키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이랑 영리성을 전제로 기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 소비자가 해외 직구의 형태로 위조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그동안 굉장히 불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개정안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상품을 공급한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해외로부터 국내로 배송되는 위조 상품을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그 범위로 그 물품으로 볼 수 있도록 보다 실효적인 해외 직구 위조 상품 단속에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그 법에서 좀 적용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보다 좀 명확하게 한 부분이 좀 있군요. 지난해 이제 해외 직구로 들어온 위조품 가운데 무려 39%가 K 브랜드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피해가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건데요. 만약에 해외에서 국내 브랜드를 좀 모방한 제품을 판다면은 이런 경우에도 좀 상표권 침해로 제재가 가능한가요? 네. 지금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상표권은 등록된 국가 내에서만 효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판매자가 한 상표 사용 행위 자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상표권의 효력이 직접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외국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금지 청구,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등은 여전히 제한적이지만 통관 단계에서 이제 위조 상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번 개정이 실질적인 대응책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속지주의라고 하면은 그 나라에서 해외에서 파는 것까지는 사실 좀 이렇게 관여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지금 좀 어쨌든 좀 규제할 수 있는 제도가 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법 개정으로 이제 단속 근거가 마련이 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느냐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지금 어떻게 단속은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그 특허청의 그 상표 특별 사법 경찰은 전국 주요 시장에서 위조 상품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지난 27일에 밝혔습니다. 다행이군요. 네, 그 상표 경찰 유통 범죄 수사팀은 지난 4월부터 위조 상품의 주요 유통망이 외국 관광객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에 그렇게 있는 것으로 보고 서울 동대문 세비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서 상표법 위반 상인을 다수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특허청은 오늘 11월 말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디자인 침해 및 형태 모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지금 지난 11일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특허청 이 상표 특별사법경찰은요, 모니터링을 통한 적발 사례 중 경미한 것은 경고하거나 판매 게시물 즉시 삭제 요청 이 정도로 하고 또 엄중한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플랫폼사와 협력을 확대할 방침인데요. 특허청은 지난해 쿠팡과 협력을 해서 디자인 침해 물품 판매 게시물 31건을 삭제한 바도 있었습니다. 특허청 산업 재산보호협력국장은 최근 지금 이제 위조 상품 판매 행위가 상표법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 상표나 로고를 제거하고 그다음 디자인만 모방하는 그런 수법으로 점차 이제 진화가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이렇게 하지만 디자인을 모방하는 것도 당연히 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디자인 범죄 근절을 위해서 또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네. 사실 이 플랫폼사와 협력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사실 이 SNS 라이브 방송을 좀 악용해서 밤늦게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또 그 방송 기록을 곧바로 삭제해버리는 그런 또 수법까지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단속을 피하려고 그 방식이나 수법이 조금씩 더 교묘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좀 어떤 좀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SNS 라이브 방송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대 많이 이제 되면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특허청은 위조 상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외주로 맡겨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제 보통 SNS 라이브 방송이 뭐 주말이나 심야 때 굉장히 네네. 많이 이제 성행하고 있는데 주말 심야 시간대 단속이 조금 상대적으로 어려워진 이런 상황입니다. 사실 24시간 다 그거를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요. 아, 예,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이제 24시간 이런 단속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 대책이 지금 굉장히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 상품 판매 관련해서 이를 좀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또 기획수사 등으로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이제 신고한 거 위주로 이제 아무래도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보다는 보다 이제 적극적인 기획수사들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위조 상품 거래, 앞으로는 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상표법 일부 개정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살펴보는 이달의 법령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애 키우는 애기가 한 10kg 미만 애기가 네. 집 근처에서 목줄이 좀 풀려서 놀고 있다가 항상 그쪽으로 지나가는 개가 진돗개하고 21살짜리 학생이하고 지나가는데 학생 주장하는 게 우리 애기가 지나갔는데 우리 강아지가 길 건너와서 자기 애기를 먼저 물었다. 물어줘야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애기가 우리 애기를 목을 물었다. 무는 과정에서 얘가 이제 제가 이제 깨갱깨갱해서 집에서 나갔더니 우리 애기가 밑에 깔려서 깨갱깨갱 하고 죽기 일부 직전이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학생이 그걸 놀래서 손으로 자기 개 손으로 이렇게 뛰는 과정에 이 손이 물렸고 이 말기는 과정에서 누구 개인지 모르는데 자기 다리를 무는 것 같아. 흥분한 상태에서 얘를 뛰어난 상태니까. 근데 그쪽 학생이 하는 말이 우리 개가 모든 걸 다 했다고 하고 쉽게 얘기하면 목줄이 풀려져 있으니까 모든 채를 다 줘라. 그래서 제가 얘가 일단은 목줄이 풀려져 있는 상태니까 부랴부랴 이제 제가 두서없이 말이 죄송합니다. 아, 네네. 그런 괜찮습니다. 상태에서 제가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놀래서 네. 응급실로 이제 저녁 물으니까 응급실로 가면서 이제 애한테 물어봤더니 모든 게 우리 애가 그렇게 다 물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 갔더니 우리 애가 물린 적은 아닌 것 같아서 학생이 우리 애가 한 거 맞는가 그래서 얘기가 좀 쉽게 하면 화가 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이유 말 안 하고 내가 도리상 병원비는 모든 걸 책임지겠다라고 해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말 좀 잘해달라고 했는데 이름을 했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막물관하면 욕설을 퍼붓고 네. 그러고 있는 상태에서 합의랑 했는데 제가 도의적 책임은 병원비고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집중해서 요구한 것은 정신적 피해 보상을 해주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정신적 피해 보상은 못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희 집이 영업집이에요. 네. 회장 영업집에 손님들 구했는데
거기서 이제 세 분이 무대에 오셔가지고 뭐 내가 도의적 책임만 지고 전쟁 피해 보상을 못 주겠다니 욕을 하고 뭐 난리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병원 일단은 경찰에 신고해간다 하더라고요. 네. 법적으로 한다고 해봤다고요. 아, 지금 이제 처음에 우리 애기라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지금 키우고 계신 그 반려견이 그 상대방이라고 하는 그 학생이 키우는 그 진돗개에 좀 물렸다 그 사건이 있으셨던 것 같고, 네. 근데 그 관련해서 이제 좀 그 과정에서 그 학생이 그 자신의 그 진돗개한테 물렸고 좀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아니, 우리 애가 물었다 하는데 네. 누가 물은 건 모르겠어요. 아, 제가. 그 부분은 지금 알 수가 없고, 예, 네네네. 거기서는 이제 우리 애기가 물었다고는 해요. 아, 네네. 그렇게 서로 좀 주장이 지금 엇갈리고 있고, 어쨌든 그 학생분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분들이 오셔서 욕설을 퍼붓고 좀 그랬던 부분이 있으시고, 지금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놨고요. 네네, 해놨고,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대응을 어떻게 하실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답답하고 좀 궁금해서 연락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옆에 이제 네. 정소영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이야기 나누면서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 정소영 변호사입니다. 예, 네, 제가-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제 상담을 하기 위해서 좀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 게 있는데요. 예, 네. 이제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처음에 지금 상담자님 반려견 관련해서 그 종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미스건인데요. 네. 그 땅강아, 옛날에 땅강아지라 그래야 될까요? 그만 이렇게 한 7kg 정도 되거든요. 네, 7kg 정도 되는. 예. 쬐그만 그 모은 개라 그러지. 네. 쬐그만 개야. 좀 예, 강아지. 맹견은 절대 아니시고, 네. 그 쬐그만 한 네. 7, 10kg 미만 애기야. 10kg 미만. 네. 지금 상담자님 반려견이 그 학생분의 진돗개 밑에 뭐 깔려서 거의 뭐 죽을 뻔했다 이런 사정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보는 부모는 그거예요. 네. 근데 혹시 이거 관련해서 상담자님 이 반려견 이제 병원 가셔갖고 뭐 진단서 받거나 치료비 자료나 이런 것들 확보하신 거 있으실까요? 저희 강아지요? 네. 관련된 근거 없이 이제 네. 그쪽에서 저녁에 욕설을 퍼부길래 얘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네. 얘는 그러면 물었다 하니 얘를 키울 수 있겠냐고 시골에 갖다 놓겠다 해서 지금 얘를 다른 집에 지금 넣어놓고 치료만 하고 있어.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아, 그냥 다른 집에 넣으셨고 저희 반려견이 뭐 다치거나 이런 사정까지는 아직 없는 상황이다. 이 말씀이시죠? 얘기가 많이 네. 물려가지고 손을 못 대게 해요. 많이 물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물린 거 관련해서 병원 가셨어요? 병원 제가 데리고 가라겠는데 모르겠어요. 데리고 간다 안 간다. 그 꼭 이제 병원 좀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처가 시간이 지나면은 아물어가지고 정확하게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가 그 사진을 불분명하게 찍어놨거든요. 예, 사진은 잘 찍어 놓으신 거고요. 병원 가서 정확하게 진단서를 받으시고 치료도 하시고 그 치료비 관련 자료도 좀 확보를 일단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저희가 저쪽에는 예, 예. 3조가 나왔다 하더라고 학생이. 그러니까 학생은 그런데 저희 개 예. 저희 걔도 그렇게 해놓으라고요. 네, 저희 개에 대해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학생은 일단 그 학생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네. 개에 대해서 저희가 입은 피해잖아요. 이것도 지금. 예. 저희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요. 그쵸. 저희 개가 지금 다친 거잖아요. 그 진돗개에 의해서. 예, 근데 선생님 네. 그쪽에서는 얘기가 풀려서 내가 인정 풀렸는데 풀려져 있어서 모든 도의적 책임은 나한테 준다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줄이 풀려져 풀어져서 있다고. 예, 근데 이제 목줄이 풀어져서 그렇게 된 거는 이제 사후적인 그건 또 이제 다시 판단해 볼 문제고요. 제가 상담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어쨌든 저희 반려견이 상대방 진돗개에 의해서 다친 부분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사실관계상.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손해가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서요. 이와 관련해서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거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진단서나 병원비 자료 필요하시고 한 개 더. 그 진돗개 같은 경우도 그럼 목줄에 있었을까요? 그 학생이 갖고 있던 진돗개. 예, 목줄에 되어 있는데 그 네. 개가 예. 내가 3번을 봤더니 공격성이 있는 애기더라고요. 좀 공격성이 있는 애였다. 목줄은 제대로 되어 있었지만. 예, 제가 네. 길 가다가 이제 경찰에 신고했다 이제 그 애 몸 상태가 좀 어쩐가 이제 말을 건너왔니 그때 이제 얘를 봤더니 얘기가 나를 좀 몰라하고 첫 번째는 나도 몰라하고
네. 제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애들이 흥분한 상태니까 네. 이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그 이후로 2번 봤는데 2번 다 나를 몰라하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지금 영업 장소인 걸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펜션 영업 하시는 곳. 아니 펜션 영화 바로 길 건너요. 우리 길 바로 건너였어요. 길 건너. 혹시 근처에 CCTV 같은 거 확보가 가능할까요? 했는데 안 돼, 저기 없어요. 딱 그 중간에 거기만 딱 없어요. 우리 할머니 댁에 가보고 우리 집 보고 이쪽 카페를 봤더니 네. 내가 3군데를 이제 카메라를 이제 보러 다녔더니 네. 딱 그 장소만 없어요. 안 돼요. 아, 그 장소만 CCTV에서 사각지대라서 CCTV 네.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시고. 네. 그리고 지금 한 개 더 제가 확인할 게 그 학생의 할아버지랑 할머니께서 지금 저희가 펜션 영업을 하는데 그 영업장에 와서 욕설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제 돈을 요구했거든요. 네, 돈을 요구한 사정이 있다고 하셨어요. 근데 네. 그 장소가 일단 펜션 내, 즉 영업 장소에서 하신 거고 또 혹시 몇 회 정도 했고 혹시 영업에 지장 있는 부분이 있었는지. 지장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시끄럽다고 간다는 거 내가 사회 설명을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카메라는 내가 그거는 집 안에서 했기 때문에 내가 노트다운 다 해놨어요. 아, 이 부분은 다도 녹음이랑 이게 증거가 다 아, 있으신- 녹음은 안 돼 아, 있고 녹음은 아니고 영상 행동하는 거 집에 찾아온 거는 다 해놨어요. 그 영상으로 다 이렇게 예, 증거 예. 자료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아, 말씀 녹음은 또 안 돼 있나요? 녹음은 안 돼 있더라고요. 아, 근데 행동한 거는 네. 나를 죽이려고 네. 집까지 쫓아오는 거 막 그거는 있거든요. 막 이렇게 삿대질하거나 저기? 뭐 무슨 이렇게 위협적 행동한 것도 다 영상으로 있다는 거죠? 네. 네네네네. 몇 회 정도 하셨을까요? 이 행위를? 한 번인가요? 아니면 제일 처음에 내가 병원 갔다 와서 네. 내가 너무 그때 당시 너무 놀래갖고 네. 할머니 인수 과정에서도 불좀 책임 내가 했잖아요. 어떻게 병원 가서 나도 놀랬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른으로서 어떻게 됐습니까? 스님 어떻게 내가 측량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하고 네. 가자 막무가내 내렸더니 욕설고 사태지 욕설을 하고 네. 하면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울었거든요. 오고 나서 네. 3일 있다 또 이런 일이 벌어났거든요. 3일 있다 또 영업장에 와서 첫 번째는 이제 네, 병원 갔다 네, 와서 네, 그랬는데 돈을, 또 영업장에 그때는 와서 아싸리 또 돈을 네. 주라고 네. 욕을 하더라고요. 아, 첫 그래서 번째도 내가 욕을 했고 두 불준 번째 책임은 지겠다. 그렇지만 정신상 피해 보상은 못하겠다 했죠. 예. 그 첫 번째도 욕설이 있었고 두 번째도 욕설이 있었고요. 네네. 두 번째는 아예 심했죠. 두 번째는 네. 첫 번째는 아예 사타질 하면서 이제 가겠다는 말을 했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뭐 쌍욕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쌍방 아닌가요? 했더니 네. 그 말을 했다고 나한테 죽이겠다, 영업 못하겠다, 루트부 뭐 전부 다 계획해서 이제 뭐 나를 망하게 하겠다 막 쌍욕을 하면서 죽여버리겠다 해서 내가 집을 지금 못 가고 있어요. 무서워서요. 그 욕설하신 거 혹시 녹음하셨을까요? 그건 안 돼 있는데 행동이 있더라고요. 내가 봤더니. 그 내가 영상은 이제 있으시고.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람 말을 먼저 들어보고 해야지. 나도 흥분한 상태니까 그 쌍방 아니냐 그랬더니 그 말 했다고 나를 갖다가 내가 이제 그러면서 내가 안에 들어가 그랬더니 나를 들어오는 과정에 그렇게 뭐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카메라만 잡혀 있어요. 근데 혹시 그 카메라 안에서 그럼 혹시 몸이 실제로 닿거나 뭐 다치시거나 그런 정황까지 있을까요?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아, 그런 건 내가 또 피했어요. 내 얘기라고 아, 피하고 피하셨어요? 내가 네. 아는 지인이 와서 네. 이게 같이 했더니 뭐 병원 가서 진단을 그랬더니 3주 나왔더라. 그러면서 저 사람 법으로 하려고 하는데 근데 쉽게 하면 합의로 온 게 아니라 법을 굉장히 노트북에서 했는데 어떻게 보고 굉장히 제 생각은 그래요. 네. 크게 이걸 확장을 시켜서 돈을 하려고 하지 않나 내 생각이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왔을 때 이런 식으로 그 첫날도 마찬가지고 둘째 날도 이거를 이렇게 하지만 안 해도 차나 드시고 얘기하시게 얘기했더니 바빠서 참말 시간 없다고 하면서 이제 밖에 서서 이렇게 나한테 그런 행동을 했거든요. 그럴 때는 합의하러 왔던 사람이 합의하는 생각이 없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었고 사건만 크게 만들어 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입장은 제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 더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할게. 그 학생분이 물린 거 있잖아요. 그 물린 것 관련해서 병원비를 지금 전부 다 지급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물린 상처 관련해서 이게 저희 개가 물었는지 아니면 학생이 본인의 진돗개한테 물렸는지 지금 불분명한 상황인 거죠. 네네. 네, 근데 그냥 병원비를
그냥 다 그냥 둘 이상. 부담을- 왜냐면 네, 우리 네. 애기가 네. 또 학생이었고 지갑도 없고 난 놀래서 가고 네. 그래서 이제 얘기가 다 했다 하길래 네. 이제 그걸 어른한테 대화로 하면 되겠다 하고 얘기가 하는 말이 이제 이게 도시에서 살았다는 얘기라서 얘기가 그렇게 물리고 귀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막 뽀삐야 하니까 얘를 너무 좋아하신가 봐요. 사랑하신가 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도 자네 우리 애가 이게 강아지지만 강아지보다는 사람이 먼저네. 그러면서 내가 달랬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내가 데리고 갔어요. 네. 그래서 그잖아요, 솔직히. 네. 놀래는 얘기를 달래면서 했더니, 이제 이게 자기가 얘기, 누가 그러는가 했더니, 우리 애기가 모든 우리가 했다고, 이제 얘가 이제 겁먹어서 그럴 수가 있잖아요. 네. 예, 상처를 놓고 내가 볼 때, 그 얘기가 우리 애기가 물었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겠다 해서 나는 이제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나 이제 뭐, 도대체 이제 얘기가 다 했다 하니, 놀래서 했다 하니, 네. 이제 일단 내가 모든 병원비는, 치료를 했고, 거기서 얘기가 나한테 이제 고의적으로 치료를 다 해주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그 얘기하고 싸우겠어, 뭐 하겠어요. 네. 그럼 치료해서 내가 치료금 주겠네, 그랬죠. 왜? 우리 얘기가 다 했다 하니, 싸우면 뭐 하겠어, 21살짜리하고. 네, 일단 그래서 제가 내가 이제 했는데, 정신적 피해 보상을 또 얘기를 하니까, 예. 그건 못 해주겠다니까 저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시간강에서 이제 상담을 좀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 측면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저희 개가 어쨌든 그 상대방 진돗개한테 물려서 받은 피해가 있으세요.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그 할 수 있는 조치가 지금 있거든요. 이거 관련해서는 아무런 조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이세요. 그걸 알려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 학생이 자기가 지금 저희 반려견한테 물려가지고 이로 인해서 이제 피해 입은 것 관련해서 치료비를 받았고 여기에 덧붙여서 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까지 요구하는 상황이고 또 여기에 덧붙여서 경찰 신고도 했다. 뭐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이 부분이 지금 중요한 사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희가 지금 욕설도 들었고 이거는 형법상 충분히 모욕죄가 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또 지금 영업장을 운영하시는데 영업장에 찾아와가지고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셨어요. 이건 업무방해죄도 충분히 지금 저희가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저희 반려견이 어쨌든 지금 피해를 입었잖아요. 물려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근 이제 동물병원 가셔갖고 진단서 받고 또 치료비 자료 이런 것들 전부 다 좀 확보를 먼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게 일단은 이 학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동물이 이제 물건이 아니긴 한데도 일단 현행법상은 재물손괴죄가 충분히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진돗개가 이제 이 재물손괴라는 게 그 고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학생이 진돗개로 하여금 일부러 고의를 갖고 한 게 아니더라 할지라도 진돗개가 상당히 공격성이 있는 성향이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 재물손괴가 충분히 지금 적용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저희 반려견이 다친 것 관련해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지금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반대로 얘기를 하거든요. 풀어져 있는 이유로 얘기가 다쳤잖아요. 근데 네. 나한테 모든 걸 보상하라고 그렇게 반대로 얘기하고 근데 그건 이제 있거든요. 그쪽의 주장인 것이고 어쨌든 저희 개가 다친 그 증거는 있는 거잖아요. 예. 그쵸, 저희가 근데 스스로 물 수는 풀어져서 없잖아요. 우리 예, 얘기가 그쵸. 먼저 했다고 계속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사실 뭐 먼저 했든 어쨌든 저희에게도 지금 어떤 피해를 입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왜냐면 저희 개가 뭐 스스로 문 게 아니라 그 진돗개에서 물린 거잖아요. 어쨌든 예, 이 피해 발생은 저희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면 지금 상대방이 저희한테 이렇게 손해배상 얘기를 하는데 저희 또한 똑같이 그 손해를 맞대응을 해야지 이렇게 그냥 당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경찰 신고를 했다고 했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거 관련해서 뭐 과시치상이나 이런 부분 관련해서 경찰 조사가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반려견이 그 학생을 물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학생이 자기 진돗개한테 직접 물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또 이 부분 관련해서는 학생이 병원을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 물린 자국이 개의 입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판명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서 혹시 그러니까 그 다친 당시에 학생 사진이 또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 갖고 있으시죠? 아니 다칠 때 내가 네. 찍으려 하다가 얘기가 또
좀 이상하게 생각하고 내가 대치를 안 했어요. 근데 물렸다고 병원에서는 물렸다 하고 바늘로 두 바늘 정도는 꼬민다고는 하더라고요. 많이는 이제 안 꼬미고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개 물린 자국에 따라서 개 모양에 의해서 이게 판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저희 개가 물었다는 명확한 입증은 상대방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저희 개가 물지 않았다 이 부분 이런 관련해서 반박을 좀 해주시는 게 일단은 필요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경찰 조사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유죄가 나오시면 민사소송에서 불리하기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좀 의견을 피력하시는 게 굉장히 일단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아까 저희가 이제 욕설을 들은 게 공공한 장소에서 지금 공연한 장소에서 욕설을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모욕죄 지금 성립이 상대방에 대해서 되는 사안이고 또 덧붙여서 업무장에 와서 지금 이렇게 영업을 방해한 거는 업무방해죄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맞대응으로 형사 고소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세 사람이 아닌데 한 사람이 욕을 했고 세 사람이 아주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렇고 세 사람이 아주 나한테 우리한테 협박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세 사람 다 해야 되죠. 아, 협박도 하고. 예, 그리고 이런 세 부분, 사람이 왔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적으로 지금 맞대응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사안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어떻게 답답하셨던 부분은 좀 해소가 되셨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나는 내 얘기를 병원에 데리고 와라만 얘기를 했지. 이게 내가 지금 솔직히 무서워서 집을 이제 손님이 지금 내 머리 또 있을 때만 가고 네. 올 때는 안 가고 있어요. 너무 사람들이 아휴. 네. 한 거 보면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소극적으로 들어온 어떤 손해배상 청구라든지 경찰 신고 대응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렇게 좀 맞대응할 수 있는 이제 업무방해죄라든지 재물손괴죄 이런 부분도 좀 관련해서 조금 더 찾아보시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대응하셔가지고 원하시는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보시죠. 저는 일남 삼녀 중 막내이자 장남입니다. 1995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명의의 주택이 남았는데요. 당시 큰 누나가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이라며 저나 다른 형제들의 동의도 받지 않고 그 집을 5천만 원에 팔아버렸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큰 누나 집에서 약 3년 정도 살다 돌아가셨고요. 그 뒤로 30년 넘게 제가 부모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은 아들 하나 낳으려고 딸 셋을 두셨을 정도로 저에 대한 애정이 깊다는 건 형제들이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그 집도 제 소유가 됐을 거고요. 하지만 주택 매도 당시 제 나이는 고작 22살이었고 저와 무려 10살 차이가 나던 큰 누나가 세대주였던 제 인간 도장을 가지고 몰래 거래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매매로 인한 금전적 이익은 하나도 나눠주지 않았고 나중에 주겠다는 말도 일절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한데요.
특히 최근 시댁 유산을 상속받은 막내 누나가 오히려 큰 누나 편을 들며 괜한 분란을 만들지 말라고 저를 압박하기까지 해서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큰 누나가 동의 없이 진행한 매매 계약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할까요? 일단 이 매도가 이루어진 시기가 좀 많이 오래됐습니다. 1995년, 지금 이제 한 30년 전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뭔가 다투고 싶어도 이게 그 기간이 이제 좀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30년 전에 했던 이 매매 계약에 대한 취소 소송, 지금이라도 좀 가능할까요? 네. 지금 사안의 경우에 큰 네. 누나가 상속대상 재산을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매도를 했는데요. 네. 이런 큰 누나 행동은 지금 큰 누나 본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상속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상속회복 청구해소가 가능한데요. 네. 이 상속회복 청구해소는 그 침해 안 날로부터 3년 그리고 있은 날로부터 10년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해야 돼서요. 지금 사안의 경우 제척기간 도과돼서 각하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고요. 한데 또한 이제 누나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사실 가능한데 네. 이 또한 이제 민법상 소멸시효 이제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도 소멸시효 도과로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상속 재산 중에 상담자의 지분에 관해서 상속에 대한 소유권이 어쨌든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에 의해서 이제 매매계약 취소 주장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다른 부분, 상속재산 관련된 부분은 좀 이제 제척 기간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진정 명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그래도 네. 소송이 있다. 좀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이라고 네. 얘기해 주셨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어머니가 이제 사망한 이후에 이제 뭐 이런 상속재산 분할 청구는 지금 어렵다고 얘기를 해주셨고, 그럼 그 당시에 세대주였던 이 상담자님 인감으로 사실 동의를 받지 않고 거래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인감 거래 같은 게 이제 동의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좀 무효 주장을 해볼 수는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상담자의 동의 없이 인감으로 거래를 했다면 상담자의 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충분히 가능한 사안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부모님 제사를 지금 이 막내이자 이제 장남이신 분이 이제 지내 오셨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뭐 큰 누나에게 원래는 이제 여기서는 그 어머니를 모시는 조건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제사를 계속 지내고 계시니까 제사 비용을 그동안 이제 치러왔던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사실 이제 상담자님께서 제사를 지내왔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별도로 어떤 합의가 있었다거나 뭐 계약이 있었다거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 제사를 지냈다 그 사정만으로 큰 누나에게 곧바로 제사 비용을 청구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부모님이 생전에 사실 이 사연 주신 분께 대한 좀 애정이 좀 각별했던 것 같아서 더 이제 억울한 마음이 좀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이 그동안은 참아왔지만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이제 좀 결심을 하게 되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 이제 형제들 간 다툼 같은 경우에 여타 사건에 비해서 좀 감정적으로도 좋지 않고 협의 안 되는 경우도 많은데 지금 관련 자료나 증거를 잘 수집하셔서 대응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을 좀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잘 반영을 하셔가지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이메일 사연 두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40대 돌싱입니다. 부모님은 오랫동안 해온 장사가 잘 돼 돈을 많이 모으셨고 남동생을 금전적으로 많이 도와줬습니다. 남동생은 해외에서 공부를 했는데 유학 비용을 부모님이 모두 지원해주고 남동생이 결혼할 때도 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혼자 사는 게 마음에 걸리셨는지 아버지께서 상가를 주겠다고 하시며 어머니가 계신 자리에서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께서 쓰러지셨고 결국엔 1년 전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후 요양원에서 생활하시다 최근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유언을 두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동생은
2년 전 아버지가 남동생에게 상가를 주는 걸로 공증 유언을 했다며 제게 써주신 유언장은 도장도 없고 날짜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이 무효라는 건데요. 아버지가 치매 진단을 받으신 것이 1년 전이긴 하지만 그 이전부터 증상이 있으셨는데 남동생에게 해준 공증 유언은 효력이 있는 건가요? 아버지가 제게 자필 유언장을 작성해 주신 걸 어머니도 보셨고 유언장에 연도와 달까지의 날짜가 적혀 있고 아버지가 직접 지장을 찍으셨는데 제가 받은 유언에 효력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유언을 양쪽으로 지금 한 것 같아요. 이 남동생이랑 지금 이 40대 돌싱이라고 하신 지금 이제 사연자분 양쪽으로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분이 지금 상담자분이 갖고 계신 그 유언장의 효력은 어떨까요? 네, 지금 상담자님께서 갖고 계신 자필 유언장의 효력은 일단 자필 유언장의 유효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 월일, 그리고 주소, 성명, 자서 및 날인이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위와 같은 요건을 갖췄으면 아주 유효한 유언장이 되는데요. 지금 사안에서 뭐 날짜가 없다거나 만약에 날인이 없다고 되면은 이 유언장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다만 날인의 경우 무인, 즉 지장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날짜가 제대로 적혀 있고 또 지장이 찍혀 있다면 유효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연에서 봤을 때는 연도와 달까지의 날짜가 적혀 있고 근데 이제 이 날이 그 일자가 적혀 있는지는 지금 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직접 지장을 찍으셨던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 약간 중복으로 됐다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 이 상담자의 남동생이 받은 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좀 효력이 어떨까요? 네, 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우선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증인 2인 이상의 참여가 필요하고 또 유언자가 공증인의 면전에서 그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또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해서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는 그런 유언이 바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인데요. 통상 공증인 변호사가 이를 수행을 합니다. 지금 사안 같은 경우에 이 남동생이 받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지금 이제 유효한가 아닌가 이 부분 관련해서 이런 요건을 갖췄는지가 일단 1차적으로 판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네. 지금 사연자 분께서는 약간 이제 일자 부분 이런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고 오히려 약간 남동생이 받은 그 유언도 조금 이제 효력이 없을 가능성을 좀 주장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공증 유언을 할 당시에도 아버지에게 좀 치매 의심 증상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이거는 이제 좀 어떻게 주장을 하거나 반영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안에서 남동생이 그 아버지가 아직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이었지만 사실상 치매 상태인 상황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그런 유언을 받은 것이다. 이제 이런 취지의 일단 주장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유언 당시에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이 유언장의 효력 유무가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의사 능력이 있었다면 유효하고요.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유언장이 작성됐다면 그 유언장은 무효입니다. 자신이 한 유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행위가 가지고 온 결과에 대해서 인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유언장은 의사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유효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치매 정도가 너무 심각해서 의사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이 되면은 그 유언장은 무효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의사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 당시 이제 의사 능력이 있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없었다고 저희는 만약에 주장을 한다고 하면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련해서 이제 상담자님께서는 그 당시 의사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관련해서 만약에 그때 뭐 아버지와 나눈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뭐 아버지께서 사실상 사리 판단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이제 행동적으로 이제 기본적 일상생활이 어려우셨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한 증거를 좀 수집해서 주장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 분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민법 1109조에 의하면 지금 전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아니면 유언 후에 생전 행위와 유언과 저촉되는 그 경우에는 저촉된 부분에 전 유언이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지금 사안에서 남동생분이 먼저 유언을 받고 그 다음 상담자가 유언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담자가 받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형식적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면 이와 저촉되는 남동생에 대한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상담자의 유언이 보다 유효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될 수 있겠습니다. 네. 나에게 좀 유리할 수 있는 증거들을 좀 확보하는 데 주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 이메일 사연 함께 보시죠.
저는 소개로 만난 남편과 13년 넘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자주 다퉜는데요. 살다 보면 남편이 바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포기하게 됐고 자연스레 대화도 없어졌습니다. 남편과 남처럼 산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왔고 결국 그 사람과 바람을 피게 됐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이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저도 남편에게 애정이 없었기 때문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외도한 사람이 어떻게 양육권을 가져갈 수 있냐며 자신이 반드시 아이를 키우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입니다. 사춘기이고 누구보다 엄마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게다가 지금까지 아이 양육은 저와 저희 부모님이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아이한테 누구랑 살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하는데 남편이 무조건 자기가 키우겠다고 우겨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편은 심지어 제가 아이를 키우게 된다면 회사도 그만두고 양육비를 한 푼도 주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남편의 이야기처럼 소송으로 가게 되면 제가 양육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운가요? 만약에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속 편할 것 같은데 가능할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좀 많이 좀 복잡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남편이 이제 외도한 사람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다 이렇게 남편이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외도를 하면은 아이 양육권은 가져갈 수 없는 건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희 이제 민법상 우리는 이제 해석상 지금 재판상 이혼 관련해서 유책주의 법제를 지금 따르고 있는데요. 네네. 근데 이에 따라서 외도한 사람이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그 양육권을 이제 반대 약간 불리한 부분은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양육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또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불리하겠지만 양육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미성년 자녀의 성별, 연령 그리고 부모의 예정과 양육 의사 그리고 경제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육권자가 지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주장하면 이제 양육권을 충분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이제 정서상으로는 사실 유책 배우자주의라는 단어를 많이 듣다 보니까 왠지 외도를 한 사람은 양육권을 가져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아이의 어떤 양육 환경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지금 이제 딸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고 이제 엄마랑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뭐 양육권을 이렇게 좀 지금 사연자분이 가져가실 좀 확률이 좀 높을 수도 있을까요? 네. 지금 사안 같은 경우 이 자녀의 의사가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자녀 의사에 의해서 상담자님께서 양육권을 충분히 갖게 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양육비를 이제 그 받을 수 있는지 이 부분 좀 궁금해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속 편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 상담자가 양육권을 갖게 되면은 이제 그 남편분께서는 당연히 양육비를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 양육비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매달 받을 수도 있지만 일시금으로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네. 일시금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이 양육비를 계산해서 이제 청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이혼을 한 이후에도 남편이 이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때는 좀 어떤 식으로 좀 대응을 해야 할까요? 네, 그 이혼 이후에 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고용자, 즉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즉 사안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여자분께서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면은 회사 그만두고 양육비 안 주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뭐 회사 그만둬서 수입이 없다 이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남편이 회사 그만둬서 가사 수입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으면 당연히 양육비 이행명령이나 뭐 감치명령 신청까지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만약에 감치명령까지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지급을 안 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징역형이 내려진 사례도 꽤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이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혼 소송의 경우에는 재산분할, 양육비, 면접교섭 등 지금 신경 써야 할 것이 많고 또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관련 증거를 잘 수집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정소영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앞서 보셨듯이 저희 다양한 사연들 받고 있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또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이메일로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답답하고 좀 막막하신 부분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